자, 이번에는 개학 이후에 실시되고 있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학을 다 했죠. 개학 첫날 유치원 초중고생 16만 명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육부는 이런 방침을 내세웠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혹은 의심 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 이 비율이 개학 첫날인 2일에만 15만 8,171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밝힌 수치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만 4,000명 이상 나왔고, 그러니까 부산 학생 중 1.33%에 해당하는 숫자가 개학 다음 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한 건데요. 지금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데 학생들의 비율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좀 답답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학을 하면서 교육당국이 모든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다 나눠줬고요. 예. 혹은 개학 전에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5세부터 18세까지 지금 유치원, 초등고등학교 전 학생들이 동시에 일종의 유병률 검사를 한 거예요. 자가진단 키트로. 그래서 그렇게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 키트 양성이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를 못하게 한 다음에 다시 지금 PCR을 돌려가지고 그 PCR 결과가 오늘 확진자랑 내일 확진자에 이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분명 그래서 순식간에 일반적인 추이와 다르게 지금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한 8만 명 정도가 더 늘었잖아요. 확진 환자들이. 그리고 내일은 지금 30만 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애초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학생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확진 환자들이 이제 확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금 오늘 내일 숫자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지금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고요. 진단 참여율은 전체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그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 동참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했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가 자가진단 키트로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등교 중지 안내 학생 수는 거기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혹은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15만 8,171명이에요. 비율로 치면 2.69%. 네, 이 15만 8,171명 중에 상당수가 PCR 검사를 받아서 그 PCR 검사 결과가 오늘 그리고 아니면 내일 이제 확진자 숫자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증도 아니고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출근을 못하게 되는 부모들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행 지침으로는 아이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음성 나올 경우에는 직장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PCR 검사를 했을 때 부모도 양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동거인 중에 PCR 검사로 양성이 나오면은 같은 가족들은 PCR 검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 아빠도 PCR 검사를 받겠죠. 그러면은 아이가 양성이면 엄마, 아빠도 PCR 검사 양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쓸데없이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7일간 격리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이제 권고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 같은 경우에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1회 실시하는 네, 그 맞습니다. 권고. 그런데 지금 아이가 양성이면 부모도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격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양성인데 부모가 음성이면은 지침상으로는 직장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죠. 직장의 경우에 동거 가족 중에서 PCR 검사 양성이면은 나오지 말고 재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가를 쓰라고 하는 직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나오지 못하고요. 또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증상 없는 아이, 아무런 증상 없는 부모들이 한꺼번에 7일 정도가 그냥 묶이는 사태를 지금 교육당국이 지금 자진해서 초래를 하고 있는 거죠. 델타 때에는 병원성이 크기 때문에 확산이 되지 않게 틀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일단 막는다고 막히지도 않지만은 두 번째는 병원성이 낮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병원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완전히 다 퍼진다고 하더라도 고위험군만 보호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양원에 계신 고위험층,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 계신 고위험층이 백신 접종 안 하신 분은 백신 접종으로, 또는 감염이 되었다고 확인이 될 때는 먹는 치료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야 되지. 이분들에게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감염이 되어도 위험하지 않은데 왜 멍청한 짓이냐 하면은, 위험하지 않은 애들한테 너 감염이 됐나 안 됐나를 뒤에 따라다니면서 찾고 다닌다는 거죠. 이걸 왜 찾죠, 이거를? 위험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옮길 수 있지 않냐고. 옮길 수 있죠. 옮기더라도 왜요? 그분들을 보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옮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감염이 되어도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이 아이들 중에서도 혹시 위험한 아이들은 고도 비만이거나 어떤 질병을 갖고 있거나 하는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위험하지도 않은 건데 왜 찾지도 않아야 되는 확진자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들 학교 못 가죠. 더불어서 부모들까지 학교 못 가고, 또 부모들 중에도 만일에 사회 필수 인력이 있다 그러면은 또 직장을 더 못 가고 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핵심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거다. 나머지는 확진이 되든 말든 퍼뜨리든 말든 상관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기조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동시에 모든 병의원, 일선 병의원이 다 나서서 적극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지금 방역을 과잉하고 있다, 과잉 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당국의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전체 학생들에게 정확하지도 않은 자가진단 키트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를 하지 말라고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도 자가진단 키트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준 다음에 강제로 하게끔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신고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을 좀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미크론 다음에 새로운 변이가 더 치명적인 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스텔스, 검출률 10%대, 정점 바뀌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변이의 전파력이 30% 더 강하다라는 연구가 있고, 그래서 정점이 높아지고 점점 유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데, 교수님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확산이 더 빠를 것인가, 또 얼마나 빠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확산이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이체가 나타나서 주류가 되려고 하면 갖춰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산이 더 빨라야 된다는 거죠. 확산이 더 빨라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학적으로 compatibility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대우라고 하는 한 개인을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 compatibility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컴패터빌리티가 서로 배타적, 그러니까 하나가 감염을 시키면 남이 감염을 못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면 오미크론이 감염을 못 시키고, 오미크론이 감염을 시키면 델타가 동시에 감염을 못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가 되려고 하면 항상 전파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가 있을 때 오미크론이 확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델타를 밀어냈다는 거죠. 밀어냈다고 하는 것은 델타가 거의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불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거의 100%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점점 새를 불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새를 점점 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보다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확산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계속. 그러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이 굉장히 빠르면 단기간에 주류가 되겠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긴 시간에 걸쳐서 주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산은 다소 빠르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스텔스 오미크론이 병원성이 더 큰가라고 할 때 병원성이 일단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이 더 빠르면서 병원성이 같거나 낮을 수는 있지만은 병원성이 더 큰 것은 오히려 도태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개입하고 기술이 개입하고 약이 개입하고 하면서 그 병원체가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도태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형계상에는 어떻게 진화, 즉 선택이 되어 가냐 하면은 전파는 더 빠르면서 병원성은 같거나 병원성은 낮거나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도 역시 병원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선 확산은 다소 빠를지 모르지만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그냥 오미크론이고 오미크론의 특징과 병원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의 방역 기조 내지는 지금의 오미크론과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과잉의 공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뭐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실제로 주류 변이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과 비교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질환이 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네, 연구 맞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는데요. 스텔스 오미크론 예. 기사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냐면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명명 자체가 전문가들이 명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언론들이 명명을 한 거예요. 스텔스라고 하는 표현이 쓴 것은 무엇이냐면 오미크론 변이 초기에 오미크론에 맞춤한 변이 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 변이 키트로 오미크론을 찾았어요. 그런데 알파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알파 키트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출이 안 된 오미크론에서 약간 더 변형이 된 오미크론 변이의 아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언론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거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다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도 언론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하니까 오미크론이 처음에 유행했던 남아공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겨레 기사 오미크론 전파력 강한 스텔스 검출률 10%의 정점 받기나는 다 엉터리 기사입니다. 잘 모르고 쓴 기자들이 엉터리로 독자들의 공포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쓴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신경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웃음 치는 그런 기사고 스텔스 오미크론을 오미크론과 다르게 취급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전문가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